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라는 말처럼 모든 북극 항로는 어디를 통한다? 부산을 통한다? 부산을 통합니다. 이야, 좋은 말이다. 예, 그렇죠. 바로 대한해협의 앞에 있는 부산을 통하게 되고요. 결국 우리 부산항이 북극 항로의 거점이 될 수밖에 없는 바로 운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장하용 박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북극 항로라는 단어 자체가 요즘 뉴스나 신문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익숙해졌습니다만 아직 저에게도 낯설거든요. 이 북극 항로가 정확히 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 북극 항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극해가 뭔지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북극해. 예, 북극해. 제가 오늘 퀴즈 하나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요? 예. 떨리는데? 예. 예, 이 세계 5대양 아마 5대양. 5대양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예, 이 5대양에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 이게 네, 이제 네. 5대양입니다. 이 5대양 중에 가장 작고 얕은 바다가 어딜까요? 가장 작고 얕은 바다? 예. 인도야? 실제 북극해가 아, 가장 작고 얕은 바다입니다. 아니 굉장히 커 보이는데? 그렇죠. 예. 아니 그게 얕아요 그리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이렇게 평면으로만 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느끼실 텐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구본에서 보고 또 실제에서 실측을 해보면 네. 제일 얕은 바다가 북극해고요. 실제 이제 전 세계 바다의 3%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북극해는 북극 항로는 결국 이 북극해를 지나서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아시아와 바로 북미를 연결하는 새로운 해상 교통로를 바로 북극 항로라고 하는 것이죠. 네. 예. 근데 지구본으로 봤을 때는 이제 위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저희가 항상 지도를 보면 평면으로 보잖아요. 그럼 북극해가 이렇게 쫙 위에 그렇죠. 길게 있어서 그렇게 못 느꼈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맞습니다. 제일 작은 게 북극해다. 북극해다. 아. 예, 오늘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걸 딱 기억하시면 아마 왜 이런 북극해 또 북극 항로에 대한 이슈들이 우리들에게 중요한지 아마 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네. 한번 좀 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부산에서 유럽까지 이 항로로 간다면 시간이 많이 단축됩니까? 많이 단축되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게 되면 한 네. 22,000km 한 30일 정도 걸린다고 저희들은 그 계산을 하는데요.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한 15,000km 한 18일에서 20일이면 도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부산에서 노테르담까지. 그러니까 10일이나 단축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요새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지금 수에즈 운하가 막혀 있지 않습니까? 또 바로 홍해에서 여러 또 그런 사고들 그다음에 그 반군들의 공격들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희망봉으로 돌아가게 되면 9,000km나 더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운송일이 7일에서 10일 정도 더 늘어나는 거니까요. 결국 북극 항로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가치가 더 부각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제 노테르담을 가는 이제 유럽 항로만 생각을 하겠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뉴욕까지 가는 그런 항로를 거치게 되면 한 25일 즉 부산에서 이 북미에 있는 뉴욕까지 25일밖에는 걸리지 않고요. 이게 향후에 이제 2035년에 북서 항로라는 것이 열리게 되면 한 16일에서 17일 한 7일에서 9일 정도가 단축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러면 날짜가 단축된다. 그리고 해적들이나 여러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이점들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또 다른 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이 북극 항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단순히 지금 경제적인 이야기들만 여러 매스컴이나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안보적인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북극 항로에서 안보까지 연결돼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에즈 운하가 막혀서 지금 우리가 이 남방 항로를 사용할 때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지역적인 분쟁, 즉 양안 전쟁이라고 하는 중국과 바로 대만의 네. 어떤 그 전쟁이나 그 대만 해협이 막히게 되는 상황이 있어서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진출로가 바로 막히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바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일까요? 예, 바로 북극 항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안보적인 이유도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트럼프도 이 북반부와 남반부에 있는 섬 중에서 가장 큰 섬인 바로 그린란드
대한 자국의 영토로 편입할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파나마 운하도 이 미국의 어떤 영토로 이제 편입을 하려고 계속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유도 미국조차도 바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해협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진출로, 즉 어떤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안보적인 이유 때문에 바로 이 그 북극 항로에 또 주목을 하고 있고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란은 그 경제적인 이유와 안보적인 이유 때문에 이 동북아 지역에 있는 국가와 도시들도 상당히 재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빙상 실크로드라는 어떤 정책을 수립을 해서 북극 진출의 어떤 전략을 수립해서 텐진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북극 항로 중심 항만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그 최북단에 위치한 토마코 마이항을 중심으로 해서 북극의 어떤 진출의 어떤 교두부를 마련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러한 치열한 북극 항로 진출 전략에 결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우리도 재빠르게 바로 진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도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까지 알아봤는데 또 북극해에 풍부한 에너지 자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북극에는 전 세계 에너지 자원의 3분의 1 이상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가스 자원도 30%가 넘게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의 지하 자원이 있고요. 또 네. 잘 아시다시피 히토리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석유 자원 그리고 지하 자원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러시아가 이 북극 항로 개발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네. 결국 이러한 그 북극에 있는 이런 지하 자원들을 자국의 어떤 발전에 사용하기 위해서 결국 이 북극 항로가 개발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에너지 자원들을 바로 그 경제적인 이득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북극 항로에 대해서 그 러시아가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박사님께서 러시아 얘기했으니까 러시아에 대한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북극 항로는 러시아 대륙을 이제 빙 돌아가는 항로잖아요. 이 북극해가 국제법상 공해인데도 사실상 러시아의 쇄빙선 없이는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의 협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북극 항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극 항로의 종류를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극 항로는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북동 항로, 그리고 캐나다 연안을 북쪽에 있는 연안을 지나서 바로 그 북미 동안으로 가는, 즉 뉴욕으로 가는 북서 항로, 그리고 중심을 이렇게 북극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북극점 중심을 통과하는 중앙 북극해 항로,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예.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북극 항로 중에 할 수 있는 항로는 북동 항로, 바로 러시아를 지나는 항로고요. 그리고 2030년도에는 이제 북서 항로가 열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50년은 되어야 이제 북극점을 지나는 중앙 북극해 항로가 열릴 겁니다. 네.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북극 항로라고 하는 이 북동 항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러시아의 연안을 지나야 되고요. 이 북동 항로 해안선의 53%가 다 러시아의 어떤 관할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동 항로를 좀 실효적으로 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러시아와의 어떤 지금 협조가 아주 좀 중요한 사항이고요. 실제 그 우리가 북동 항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러시아가 강력한 허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러시아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로는 러시아 쇄빙선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그 북극 항로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최대 규모의 원자력 쇄빙선을 가지고 있는 이 러시아의 그런 그 에스코트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그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이 두꺼운 얼음을 지나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 러시아와 또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그러면 박사님, 쇄빙선 없이는 못 갑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쇄빙선이 없이는 갈 수가 없고요. 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얕은 바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수심이 있는 지역으로 가서 배가 지나가야 되는데 네. 그런 안전한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해안으로 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해안에서 떨어진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에는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은 얼음이 얼어 있는 거죠. 선박은 크게 쇄빙선과 그 얼음을 깨는 쇄빙선과 그리고 얼음이 와도 견딜 수 있는 내빙선으로 좀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르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035년이 되면 네. 굳이 쇄빙선이 아니라 내빙선만으로도 그리고 그 내빙선에 지금 현재 각종 첨단 AI 기술이 다 접목이 되어서요. 네. 이제 그런 유빙들을 잘 피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선박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아마 2035년도에는 바로 쇄빙선이 필요 없게 되고 그러면 더 경제적을 확보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던 대로 이제 북극 항로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박사님이랑 대화한 것 와중을 좀 살펴보면 지정학적 변수도 분명히 있고요. 각국의 이 패권 경쟁이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전략적 입지를 확보하려면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까? 일단 우리가 아까 러시아 이야기했지만 러시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북극 항로를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만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즉 미국과 그리고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여러 주변국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호 호혜, 즉 뭐냐면 윈윈,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구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세계 최고의 어떤 건조 기술,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풍부한 자원, 석유 자원, 가스 자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캐기 위한 기술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런 서로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전략이 러시아와의 전략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답은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패권 경쟁 속에서 바로 미국에게 중국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바로 미국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미국이 대중국의 어떤 상태에서 중국의 기술을 쓰지 않고 바로 대한민국 순수 기술을 사용한 어떤 북극 항로에 특화된 서비스를 주는 차별화된 전략은 바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 다자 간의 어떤 협력이 필요합니다. 서로 경쟁이 필요합니다만 서로 협력을 통해서 우리 땅이 아니고 우리의 바다가 아닌 북극해를 서로 이렇게 협력 관계를 맺되 우리가 먼저 이니셔티브, 즉 주도권을 쥐는 그런 선점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인류 공동의 자산인 북극해에 우리 대한민국이 부산이 바로 평화적인 이용을 하기 위한 어떤 북극해의 어떤 보호국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는 이런 그 선점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항구 하나를 만드는데 3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부산은 이미 항만이 준비되어 있다는 이점도 분명히 있죠. 그럼 왜 부산항이 북극항의 거점이 돼야 하는지 그 설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그 북극 항로상에서 거점 항만을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부산항은 핵심 노선이 부산항에 위치하고 있고요. 결국 일명 준비된 승자라는 표현으로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방항로를 생각하시면 남방항로는 수에즈를 지나는 모든 배들이 다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바로 싱가포르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배들은 이 모든 배들이 다 대한해협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한해협 앞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부산항이 부산이 있고 부산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 격언처럼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라는 말처럼 모든 북극항로는 어디를 통한다? 부산을 통한다. 부산을 통합니다. 야, 좋은 말이다. 예, 그렇죠. 바로 대한해협의 앞에 있는 부산을 통하게 되고요.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이 또 부산항이 바로 이러한 북극항로의 기회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울러 이 부산이 또 그러한 부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2위 한적항 그리고 네. 세계 7위의 컨테이너 처리항이면서 이 부산항에 많은 배들 또 다양한 배들이 지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많은 서비스들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화물도 처리할 수 있고 수리, 연료 공급, 정비, 보급품, 뭐 조달 여러 이런 그 대한해협을 지나는 배들에게 있어서는 어디 딴 데 가지 않고도 바로 대한해협을 지나게 되고 대한해협 앞에 있는 부산항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 부산항이 뭐 북극항로의 거점이 될 수밖에 없는 바로 운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준비된 승자 그리고 바닷길에 로마 같은 존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북극항로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부산만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울산, 포항 같은 다른 지역 항만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사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북극항로는 단지 부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아니다. 것입니다. 예, 바로 이 북극항로 이 개척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거대 프로젝트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즉 이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서 국가가 이 부산에 물론 여러 그 지금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비롯해서 여러 아젠다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 부산이 중심이 되되 결국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원내 대표 시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천, 창원, 부산, 울산 이 포항에 걸쳐서
맞춰서 거대한 어떤 산업 벨트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음. 이러한 그 유기적인 어떤 역할 분담을 하는 산업 벨트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부산은 어떤 물류 중심의 어떤 컨트롤 타워 그리고 정책의 중심 타워를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은 그런데 저희가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에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북극 에너지 허브 역할을 담당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철강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이 북극을 다니기 위한 선박들은 일반적인 철강으로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극지에 어떻게 보면 그런 차가운 그런 지역들을 다닐 수 있게 개발이 되어 있는 특수 소재 중심의 어떤 개발 기지가 되어야 되고요. 창원은 아시다시피 다양한 창원과 거제들은 조선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 조선 그 극지와 연관이 되어 있는 조선 기술의 어떤 메카 역할을 해야 되고 아울러 사천은 바로 항공 우주의 어떤 거점입니다. 지금 북극 항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그런 그 통신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바로 우주와 우주 통신망을 가진 또 항공 통신망을 가진 새로운 어떤 통신망과 또 네트워크가 필요하고요. 바로 그러한 것과 연계되어 있고 또 새로운 어떤 그 배후부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천, 즉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 울산, 경남의 어떤 메가시티가 이것을 함께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남해안과 서해안이 있는 거점 도시들이 네. 함께 유기적으로 이것을 담당을 해야지만이 바로 북극 항로라는 거대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 거대 프로젝트이자 산업 벨트를 구축해야 된다. 또 여러 도시들의 강점을 좀 모아서 북극 항로 개척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가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해수부에 관련된 질문을 드려보죠. 최근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의 부산 이전이 결정됐죠. 임시청사 위치도 확정이 됐는데 해수부가 북극 항로 개척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박사님? 이거를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극 정책의 변화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북극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벌써 10여 년, 15년 전에 벌써 있었습니다. 2010년도 초부터 있었는데요. 이때를 북극 정책 1.0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북극 정책 1.0 시대는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과학과 외교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북극 정책의 진출 방안을 모색을 했다면 네. 지금 현재 2025년도는 북극 정책 2.0 시대입니다. 이 북극 정책 2.0 시대는 바로 국가가 아니라 도시 그리고 산업과 경제가 중심이 되어서 바로 개척에 나아가야 한다라는데 바로 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고요. 바로 이러한 어떤 북극 정책의 2.0의 어떤 차원으로 본다면 결국 지금 이 글로벌 추세에 맞춰서 새 정부가 바로 이 추진 중인 바로 해수부 부산 이전 그리고 해양과 북극 항로 개척과 관계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그리고 HMM을 비롯한 바로 이 글로벌 해운 선사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그 어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거점 기관이 이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네. 국가 차원의 이 북극 항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도시가 나서서 도시에 집중화된 어떤 압도적인 어떤 북극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북극 항로가 개척을 위해서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원스톱 사령탑이 바로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스톱 사령탑. 예, 원스톱 사령탑. 네. 이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 북극 항로라는 새로운 어떤 바닷길이 열리기 위해서 네. 모든 정책과 계획을 바로 어디서 만든다? 부산에서 만들고 그리고 그 실행도 바로 부산에서 한다. 즉 모든 북극과 관련된 북극 항로와 관계되어 있는 전략과 그리고 실행이 바로 한 곳에서 이루어져야지만 신속한 의사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북극 항로라는 것은 결국 우리 땅도 아니고 우리의 바다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다변화된 어떤 또 긴급하게 변하는 이런 그 북극 항로의 개척을 위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거든요. 바로 그것의 핵심이 바로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원스톱 사령탑 이런 표현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온다면 해운업계랑 또 지역 상권 또 지역 경제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박사님? 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지역들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네. 그 북극 항로의 개척은 결국 북극 항로의 산업 생태계가 우리 지역에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지금 해수부뿐만 아니라 관련 공기업, 그다음에 연구기관, 해운과 관련된 기업들이 온다라는 이야기는 네. 바로 북극 항로와 관계되어 있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 북구 항로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항로의 어떤 첨단 서비스업이 아마 등장할 겁니다. 예, 그래서 북구 항로 전문의 어떤 뭐 복합 물류 그리고 제조업 그리고 금융과 보험 이 상당히 또 중요하죠. 왜냐하면 북구 항로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로 보장할 수 있는 보험과 관계되어 있는 또 여러 그 북구 항로를 다니는 바로 배들은 또 다양한 연료를 또 공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연료와 관계되어 있는 금융 산업들이 결국 몰려들어서 결국 부산의 새로운 일자리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러니까 북극 항로로 인해서 일자리까지도 창출할 수 있다. 좋습니다. 자, 하지만 북극 항로 개발은 해수부 단독으로만 이룰 수는 없다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는데 에너지, 조선, 항로, 안전 기술 등 많은 준비도 동반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그 북극 항로 개척은 해수부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래 이제 해수부의 어떤 기능 확대와 관련 업무 이관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해수부만의 또 해수부의 어떤 권한만의 그 확장이 아니라 바로 그 북극 항로 개척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살펴본다면 그 이유가 더 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해양 관련된 업무 중에 조선과 해양 플랜트 그리고 해양 에너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해양 물류를 제외한 그런 육상 물류와 항공 물류 그리고 생활 물류 등은 대부분 이제 국토교통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양 관광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이 북극 항로라고 하는 어떤 종합 예술이 필요한 이런 어떤 정책에 있어서는 이 지금 북극 항로 개척에 여러 부처들 뛰어다니다가 아마 그 진이 빠지는 아마 그런 비효율 화된 구조가 바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계기로 해서 이 해양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기능들이 어떻게 보면 해수부로 이전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해서 이런 조선 해양 플랜트, 에너지, 물류 그리고 관광 이런 것들을 한 곳에 이렇게 통합해서 관리한다면 바로 북극 항로의 어떤 성공적인 개척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해수부가 내려오는데 지금은 해수부는 한 명의 차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이제 제2차관제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관은 기본적인 이제 해양과 관계되어 있는 업무를 수행하되 바로 2차관은 북극 항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는 해양 과학 기술, 해양 외교 그리고 해양 자원들을 담당하는 이런 좀 확장된 구조로 가야지만이 북극 항로의 성공적인 개척에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자, 이 외에도 우리 조선 해운 경쟁력이나 극지 탐사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고 또 저도 그렇듯이 좀 무지함도 있어요. 어떻게 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15세기에 우리 대항해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 대북극 항해 시대라고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도 그렇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렇고요. 지금 이 대북극 항해 시대는 결국 우리들의 시대가 아니고요. 이 다음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되는 또 준비해줘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오늘 대부분 이 프로그램을 청취하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아마 북극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둘째는 그곳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에 있는 산업들이 기업체들이 그 북극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용기를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결국 더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 그리고 그것을 갔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우리가 좋은 배 그리고 좋은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 선박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곳으로 또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좋은 금융과 보험 체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우리들은 충분한 어떤 그 지리적인 어떤 이점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북극 항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필요하죠. 바로 그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또 산업체들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한 지원책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관들 또 새로운 기관들 또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이번에 내려오는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함께 고민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네. 또 무엇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기반으로 해서 이 북극 항로가 잘 발전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성공적인 해운 중심지 사례로 싱가포르가 자주 인용되잖아요, 박사님. 왜 싱가포르는 가능했는지, 우리는 무엇을 참고하면 좋을지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죠. 오늘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싱가포르는 이 도시 국가라고 하는 이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북극 항로, 남방 항로와 관계되어 있는 정부 부처가 바로 밀집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들에게 아주 다른 지역들보다 또 월등한 그런 인센티브 제도가 있었고요. 또 남방 항로의 핵심을 바로 가져가기 위해서 바로 그 MPA라고 하는 특화되어 있는 바로 정부 조직도 만들었던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 적도 근처라고 하는 싱가포르의 약점을 이용을 해서요. 오히려 그 싱가포르는 그 중진류라고 하죠. 보통의 선박들은 아주 뻑뻑한 기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바로 이 북방부 우리 대한민국 지역에서 만약에 이 중진류를 벙커링하기 위해서는 네. 가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적도는 이미 뜨겁기 때문에 가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더 그 적도에 있다라는 약점을 이용을 해서 오히려 강점으로 이런 벙커링 즉 선박 연료의 시장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선박 연료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대금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단순히 이렇게 현금으로 주고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대금을 처리하기 위한 금융산업이 발전하게 되고 그 금융산업이 집적화되면서 지금 세계적인 바로 금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갔던 것이죠. 그렇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에게 주는 핵심 이슈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북극항로 시대에서는 우리는 어떤 그 기회들이 있을까요? 바로 북극항로 시대에 다니는 배들은 일반 중진류가 아니라 가스 자원이 될 겁니다. 네. 가스는 바로 우리 지역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가스를 바로 벙커링 즉 선박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벙커링 시설을 좀 빨리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런 벙커링 시설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했던 것처럼 바로 금융에 대한 여러 제재들을 낮추고 그리고 인센티브를 줘서 이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그 가스 연료를 바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이런 그런 특화되어 있는 바로 체계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 싱가포르의 사례를 좀 더 우리 부산만의 모습으로 가져온다면 확실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0년 전부터 언급되어 온 주제인 만큼 북극항로의 잠재력과 가능성은 명확해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이 북극항로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 흐름 속에서 제대로 준비해서 해양 전략의 중심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지금까지 매거진 초대석 부산연구원 미래전략실장 장하용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